그러면 박지훈 변호사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지훈입니다. 원래 제가 서울서 방송할 때는 표준말을 이제 쓰려 하고 좀 노력하다 보니까 많이 어색해요. 오늘 엄청 편하게 할게. 예. 되게 막 너무 좋습니다. 예. 예, 저는 뭐 경남은 아니고요. 저 대구 경북 쪽에서 태어났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네, 창원은 자주 와요. 뭐 재판도 좀 있고 지인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뭐 서울서 너무 멀어가지고 또 KTX가 부산까지는 많이 댕기는데 창원은 좀 적게 댕겨가지고 앞으로는 좀 더 많이 댕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법률이 사실 좀 딱딱하잖아요. 재미도 없고. 혹시 여기서 사법시험 치고 싶으신 분 있습니까? 예. 진짜 또 있네요. 예. 로스쿨 들어가고 싶은 사람. 예. 그만큼 공부는 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 어르신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어르신들한테 아주 요긴하고 필요한, 외울 필요는 없어요. 보다가 좀 모른다 싶으면 눈 감아도 되고요. 또 뒤에 또 건강검진하고 있으니까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뭐 헛소리하고 있노, 우린 관계도 없다, 그러면 밖에 나가셔가 또 건강검진 받다가 들어오셔도 되고요. 근데 막 재밌게 좀 나중에 혹시나 또 이런 경우가 닥칠 수 있으니까 필요한 얘기들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볼까요? 네. 좀 어색해요. 왜냐하면 무대가 엄청 크고 지금 뭐 저를 비추고 있는 뭐가 있고 춤을 춰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또 들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렇습니까? 예. 네. 자, 먼저 제가 퀴즈 저쪽을 보면 됩니다. 저기 나오는 거를 우리 보면 돼요. 불빛이 안 나오는데, 결혼한 딸은 출가 외인이라 그러잖아요. 결혼한 딸이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있어요? 이야, 잘하시네요. 옛날부터 계속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옛날엔 어땠을까요? 1960년도. 네, 옛날에는 어쨌냐면 옛날에는 호주가 다 받아갔었어요. 1960년도, 1970년도, 90년도에 민법이 많이 바뀌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출가 외인은 얼마 받느냐 하면 오빠에 비해서 4분의 1만 받아가요. 법이 그랬습니다. 그 같이 가족 내에 출가하지 않는 여성은 2분의 1을 받아가고 출가했던 여성은 4분의 1을 받아갔어요. 그것도 주장을 잘 못했죠. 오빠가 네가 뭐 받으러 오노? 네 뭐요 우리 집안 뭔 상관 있노? 글로 가라. 이래가 못 받아갔잖아요. 근데 90년도에 민법이 바뀌면서 호주 같은 거 없어요. 이제 호적도 없습니다. 맨날 호적 판다하는데 팔 호적이 없어요. 호적도 없고 호주도 없고 남녀 평등하고 출가하든 결혼을 하든 결혼을 하지 않든 서자든 적자든 다 똑같습니다. 상속을 똑같이 받을 수 있고 상속받는 것도 똑같습니다. 일단은 이 얘기 한번 드리고요. 자, 빚만 안 받고 재산만 상속받을 수가 있나요? 너무 다 하시네. 뭐 고시 공부들을 하시다 보셨는지 뭐 다 하시네요. 요새 뭐 TV나 이런 데서 이런 법률 정보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나는 아버지 빚은 필요 없고 아버지 그 재산만 좀 받고 싶다. 그래는 못합니다. 재산하고 빚하고 다 계산해가지고 남는 것만 받을 수 있고 또 그걸 하려고 그러면 조치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아니신 분, 좀 젊으신 분도 있긴 해요. 여기 젊으신 분도 몇 분 계시긴 한데 죽습니다, 사람은. 그죠? 죽어요. 젊어 보이는데 나중에 100년 지나면 죽으니까 죽으면 어떻게 될지. 의사는 아닙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저는 뭐 그건 관심이 없고 잘 죽으려고 그러면 요새 웰다잉이라거든요. 그 잘 죽는 게 뭐 호스피스 이래가지고 뭐 암 뭐 완화 치료 그것도 잘 죽는 거지만 재산 분쟁 없이 내가 죽었을 때 우리 자식들이 싸우지 않고
아주 화목하게 하늘나라에서 그걸 볼 수 있는 방법, 그런 얘기를 법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제가 말씀 좀 드리기 전에 재판이 가장 좀 고통스럽고 슬픈 재판이 뭐냐면 형제간의 재판이에요. 형제간 재판해 보신 분이 있나요? 뭐 있다고 해도 손 못 들겠죠. 형제간의 재판하게 되면 형 보고 원고 김철수 씨 이렇게 얘기해요. 오빠 김갑돌 씨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뭐 일반 사람들 소송하는 것보다 더 잔인하고 더 싸움 납니다. 근데 그거를 소송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압니까? 예, 엄마 아빠한테 돈이 없으면 싸우지도 않아요. 뭐 싸울 게 어디 있노? 오해감 넘쳐 흘러요. 콩 반쪽이면 나눠 먹는데 집 부동산 몇 쪽이기는 못 나눠 먹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래서 재산을 어떻게 하면 잘 물려줄 수 있고, 또 내가 죽을 때 아니면 죽고 난 후에 아이들이, 우리 자식들이 싸우지 않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부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아내가 70대인데 아내가 사망을 하고 남편도 일주일에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보니까 2천만 원 정도 죽고 나서 아내의 예금 통장 2천만 원 정도 있었는 거를 본 거예요. 자식들이 하이에나처럼 이거 내가 묻어야 된다, 내 끼다, 오빠야 내 끼다, 꺼져라, 이러면서 싸움이 났는 겁니다.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지금 아내가 죽어서 마음이 아픈데 자식들이 거기서 싸움을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아내가 죽고 일주일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어요. 그 정도로 사실 현명하게 그걸 대처를 못 해놓으면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게 이런 상속 관련된, 또 유언 관련된 분쟁입니다. 그래서 다들 뭐 좀 무서워해, 죽는다 얘기하니까. 다 죽잖아요, 뭐. 예, 뭐 불사신이 있습니까, 어디? 100살까지만 살고 뭐. 그것도 모자라나? 120살까지 사십시오. 뭐 죽는 기 잘 죽어야 돼요. 잘 정리를 잘 해놔야지 죽어도 덜 해요. 부자들요, 이 돈을 감당을 못 해가지고 자기는 죽는데 자식은 방송에 나와서 개판이 됩니다. 그런 경우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어떻게 하면 잘 좀 처리할 수 있을까, 이렇게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먼저 좀 어려운 것부터 조금 할게요. 용어 정리는 좀 해야 되니까. 모르면 나가 있어. 모르면 그냥 옆에 물어보시면 뭐라카노 이래 뜻만 알면 됩니다. 자, 유언이라 하는 게 있습니다. 유언이라 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죽었을 때 일정하게 어떤 관계가 생기고 일정한 일이 생기는 거를 살았을 때 미리 해놓는 겁니다. 유언 알지요? 그래서 유언이라는 거는 유언장에 적어가지고 죽기 전에는 뭐 효력이 안 발생해요. 내가 죽었을 때 이 유언대로 되는 겁니다. 유언에 이런 거 적을 수 있어요? 좀 이따 보긴 보겠는데, 양지 바른 곳에 묻어달라. 묻어주면 되죠, 뭐. 제사를 뭐 지내지 마라. 그건 아니가. 제사를 뭐 좀 거창하게 지내다오. 뭐 수목장으로 해달라. 뭐 그런 것도 유언이 될 수가 있죠. 근데 법에서 말하는 유언은 법률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 내 재산을 누구한테 주고, 내 재산 어떤 거를 또 누구한테 주고, 이런 것들을 미리 살았을 때 적어 놓는 거를 유언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좀 이따 좀 살펴보고요. 어떻게 하는지 되게 까다롭고 복잡해요. 그래서 그것 좀 알아보면 좋습니다. 비슷한 걸로 유언에 어떤 재산이 가는 거를 기재해 놨는 걸 유증이라 그래요. 유자가 남길 유자고 정자가 줄 정자. 즉 유언에서 증여하는 것을 미리 써놨는 거. 유언 내용 중에 어떤 부동산은 장남한테 주고, 예금은 차남한테 주고, 보험 뭐 이런 거는
찬양, 장량 준다. 이런 것들을 써놔서 이게 유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가 좀 다른 게 있는데요. 사인 증여락 하는 거는 유언하고 관계는 없어요. 미리 적어놔요. 계약서에. 내가 죽으면 뭐가 어떤 물건이 넘어가야 된다. 어렵죠. 좀 좋네 벌써. 이건 뭐 알지 마세요. 이건 몰라도 됩니다. 약간씩 다르다는 거예요. 약간씩.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뭡니까? 유언을 해야 됩니다. 유언. 나머지는 그냥 알 필요 없습니다. 유언을 통해서 뭐를 주는 거를 유증이라 그러고, 예. 유언을 통하지 않고 뭐를 주는 거를 사인 증여락 한다고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오늘은 유언만 알면 됩니다. 사인 증여 할 사람은 로스쿨 가서 공부하세요. 로스쿨 한번 가신다고 하긴 하던데. 자, 유언장에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청개구리 알지요? 청개구리가 하도 반대로 막 했사니까 엄마가 죽으면서 이 물가에 묻어달라. 그러면 알아서 양지 바른 곳에 묻어줄 줄 알고 했는데 이게 또 그때는 또 말을 듣잖아 또. 그래서 물가에 묻어가지고 뭐 이제 비 올 때마다 깨골 하면서 그게 우리 청개구리 그 얘기 있잖아요, 그죠? 자, 유언장에 이런 거 쓸 수 있나요? 써도 됩니다. 쓰면 어때요? 유언장에 뭐 이런 거 뭐 하장해달라 이런 것도 쓸 수도 있고요. 그러고 뭐 니는 인간이 아니다 뭐 이런 것도 좀 그런가요? 하여튼 쓸 수는 있는데 이런 거는 유지라 그러죠. 유서. 남기는, 내가 죽으면서 남기는 글이나 뜻, 유서, 유지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뭐 법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어요.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유언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뭐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유증 얘기했죠, 유증. 유언을 통해서 어떤 재산을 주는 걸 유증이라 그러고, 뭐 법인 만드는 경우도 많아요. 이 재벌들 보면 막 재단법인 같은 거 죽으면서 뭐 아산 재단 뭐 죽으면서 만든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재단을 내가 유언장에 설립하라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도 가능해요. 니는 내 아이가 맞다. 죽으면서. 니는 사실 내 친딸이 아니다. 그것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친자, 부인, 인지까지도 가능해요. 이런 내용들을 유언을 하고 이 내용들 자체가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유언입니다. 나머지는 유지, 유서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 얘기들을 앞으로 이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버지가 사망하기 직전에 혼미한 상태에서 장남에게 전 재산의 80%를 주겠다라고 이 자녀들 쫙 배우자 있는 데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후에 자녀들이 아버지 유언에 따라 가지고 이 오빠한테 아니면 형님한테 80%를 주자라고 결심을 하고, 근데 그 중에 또 안 하려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우리 선생님은 막 따르실 것 같아요. 그죠? 아버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막, 야야, 너그 형 다 주라! 이러면 따르실 것 같죠? 방송 나와요, 예. 예,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예. 써놔야 됩니다. 예,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따를 사람들이 있겠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마지막 가시는 길에 했던 말인데, 그죠? 근데 한 가지 여기 글에 의문점이 있어요. 정신이 좀 혼미해요. 그리고 죽기 직전이라 하면 제대로 얘기를 했다고 보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거 결과론적으로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선생님 말씀처럼. 안 따라도 돼요. 못 들었는데 이럴 수 있어요. 동생들이. 언제 그 카드는 우리 아버지가 얘기할 수, 근데 그 말도 필요 없어요. 아예 법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 방식을 따라야 돼요. 유언이 되려고 그러면 앞에 우리 계시는 선생님께서 금방 지적을 하셨는데 다 유언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아들 불러 모아놓고 네 유언할게, 이게 유언 되는 게 아닙니다. 방식을 딱 맞춰야 됩니다. 그게 유언이 됩니다. TV에서 요새 많이 나올 거예요. 가장 많이 하는 게 TV에 보면 막 종이에 쓰는 것도 나오죠. 이 자필 증서의 유언이거든요. 요 방식도 있고요. 재벌들이 좀 하는 게 있어요. 비밀 유언이 있어요. 돌아가시면 변호사가 딱 나타나가지고 회장님께서 이걸 남겼었습니다. 딱 이래 막 탁
보여주고 그런 방식도 있어요. 잘 사시는 분은 그거 하세요. 잘 사시죠? 못 산답니다. 예. 그래서 그 방식이 또 있고, 세 번째로는 녹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카세트 테이프 내에 녹음을 해가지고 어떤 거는 누구한테 주고 어떤 거는 누구한테 주고 이런 것들을 녹음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그리고 공증을 받으러 가는 방법이 있고요. 공정증서에 요원 방식. 근데 내가 지금 너무 아파서 말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말은 하는데 적지는 못하고 뭐 이런 상황이라면 남한테 말해주고 대신 적게 하는 방식. 구수증서에 요원 방식. 이 5가지의 방식을 따라야 됩니다. 이 5가지도 되게 복잡하고, 복잡한 건 아니고 되게 까다로워요. 하나라도 실수하고 하나라도 빠져버리면 무효가 돼버립니다. 자, 볼까요? 제일 많이 하는 게 지금도 할 수 있죠? 지금도 뭐 쪼가리 않게 A4 용지 있으면 유언장 하나 만들어 보시죠. 우리 다 같이. 지금 쓰면 다 유언장 효력이 생겨요. 그게 자필, 자자가 스스로 자자, 필자가 쓸 필이죠. 스스로 쓰는 유언이에요. 자필이기 때문에 컴퓨터로 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떻게 다 이렇게 잘하시노? TV 이런 거 많이 하는 모양이네. 한번 볼까요? 요것들이 다 포함이 돼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자신의 이름도 있어야 되고, 주소도 있어야 되고, 주소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고 날짜 있어야 되고, 연월일, 그리고 서명 날인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실제로 이제 실화인데,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기 이제 얼마 있으면 돌아가시는 그런 상황인데, 딸들이 있고요, 아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딸들이 많고 아들이 한 명 있으면 어느 쪽이 조금 효도를 많이 하나요? 따가하네. 아들 하나에 못 씁니다. 저도 아들 하나긴 한데 저 혼자 한데요. 아들 하나는 조금 못 써요. 딸들 중에 이제 한 둘째 딸이나 이게 또 효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들이 엄마를 막 못 살게 굽니다. 근데 아들이 못 살게 굴까요? 누가 못 살게 굴까요? 실제로는 며느리가 못 살게 굽니다. 아들은 그냥 며느리 하락한 대로 이제 해요. 며느리가 조종하면 가가지고 엄마,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은 며느리가 뒤에서 이렇게 조정을 해요. 태엽을 감아가지고 또르르 움직여가지고 엄마 돈 더 뭐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이 아들이 며느리가 엄마 자꾸 돈 돌라고 이러니까 돈이 좀 많았나 봐요, 재산이.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졸라서 목 졸리겠는 거예요. 하도 졸으니까. 그래서 유언장을 써줘요, 보는 데서. 자필로. 그래서 나의 모든 재산을, 무슨 부동산 어떤 거를 아들한테, 장남한테 다 주겠다. 그리고 보여줘. 며느리가 미소 탁 짓겠죠. 고맙습니다, 어머님. 그러고 뭐 이래가지고 그걸 이제 뭐 주든지 하여튼 해요. 그래 놓고 그 어머니가 딸들을 불러요. 죽기 전에. 딸들 불러가지고 딸들한테, 둘째 딸이 잘하니까, 둘째 딸아, 내가 죽거든 유언장을 유심히 살펴봐라 라고 유언을 하고 죽어요. 그래서 나중에 유언장을 그 딸이 유심히 계속 막 100번, 1000번, 10,000번 쳐다보니까 엄마야 이상하대 이거. 오빠 다 준다고 돼 있긴 돼 있는데 날짜가 빠졌네. 근데 사실은 주소가 빠져 있어요. 주소를 넣어야 된다는 걸 잘 몰라요. 주소가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무효입니다. 무효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속분대로 가요. 그냥 n분의 1. 4명이면 4분의 1씩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기 주소지요. 자기 주소지에서 좀 이따 얘기해 줘요. 자기 주소지고, 부동산 주소지는 그 부동산 줄 주소를 적어야 되겠죠. 유언 내용에 적는 거예요. 어떤 창원시 어느 동네에 무슨 번지 부동산은 장남 누구한테 준다. 그걸 정확하게 적어놔야지 유언이 되겠죠, 아마도. 그렇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5가지를 쓰지 못하면 유언으로 효력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종이가 있으면, 연필하고 있으면 유언장을 하나 써도 돼요.
써도 되는데 요거에 맞게 써야지만 그 유언장이 효력이 있습니다. 자, 너무 바쁜노. 자, 유언장을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몇 가지가 수정이 돼 있어요. 특히 재산이나 금액 같은 게 도장도 찍혀져 있지 않아요. 그 부분에 유효합니까? 효력이 없습니까? 예, 아이고 뭐 또 잘하시네. 효력이 없습니다. 자, 컴퓨터 배우신 저희 아버지 컴퓨터 배우시고 막 그렇게 워드 치시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 타자 보면 막 뚜루룩 내리면 막 맞추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막 워드 잘 치시니까 워드로 막 작성을 해가지고 서명도 하고 인감도장 찍고 유언장을 했다. 이거 효력이 있습니까? 네, 효력이 없습니다. 싫더라도 꼭 좀 맞춤법 좀 틀리더라도 실제로 다 적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래 적을 수 있겠죠. 지금 하나 적어보면 타이틀 달아야 되겠죠. 유언장. 그리고 뭘 적으라 했습니까? 유언 내용을 먼저 적어도 되고 사람 이름, 날짜, 주소도 먼저 적어도 되고요. 뭐 이름 김갑돌, 날짜 2018년 2월 22일인가? 2월 21일. 그리고 창원시 KBS 총국 주소 제대로 적고 그 밑에 내용을 적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부동산은 누구한테 준다. 내가 갖고 있는 예금은 누구한테 준다. 내가 갖고 있는 뭐는 누구한테 준다. 그렇게 하고 서명하고 도장 딱 찍으면 유언장이 성립하는 겁니다. 집에 이제 갖고 있으면 되겠죠, 그죠? 네, 맞습니다. 자, 이거는 이게 뭐야? 뭐가 중간에 좀 생략이 됐어요. 이거는 비밀 유언이에요. 재벌들이 하는 유언들. 재벌들이 한다 해가 뭐 여러분들이 못하는 것도 해도 돼요. 이거는 미리 공개하면 안 될 만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유언장을 만들어 놓고 그 유언장을 봉투 안에 넣어 놓고 밀봉 묶어 놓습니다. 못 보게. 내가 죽으면 그걸 풀 수 있도록. 그러려고 하면 증인이 있어야 되고 증인이 밖에 도장도 찍어줘야 됩니다. 되게 복잡하겠죠. 그렇게 해야 되고 증인이 봉투에 서명 날인하고 그 증인이 갖고 있으면 됩니다. 이런 방식도 있고요. 나중에 이제 공증도 받아야 되는데 아이고 좀 퍽퍽 넘어가 버리네. 이게 요새는 좀 많이 유용할 것 같아요. 녹음 방식이에요. 녹음 방식은 원래 같으면 어떤 말을 유언하고 싶은가를 녹음을 하고 내 이름은 뭐다 하고 옆에 증인 한 명이 지금 유언하는 거 맞다라고 보증서 주고 그 날짜 얘기를 하면 끝나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 만드는 방식이냐면 1960년보다 더 빨리 태어나신 분 또 있지요. 58년 개띠 있습니까? 개띠 해잖아요. 그냥 물어봤어요. 예. 그 전에 이게 만들었어요. 그 58년도 태어날 때 카세트 테이프 같은 거 많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녹음이 한다는 거는 별로 상상을 못했을 시점이에요. 근데 지금 혹시 휴대전화 가지고 계시는 분 거의 다 있죠. 휴대전화인데 녹음이 안 되고 촬영 안 되는 휴대전화 갖고 계시는 분. 그 예. 네,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죠. 폴더폰. 좋아요. 좋고, 아이들한테 좀 사달라고 하십시오. 사달라 해가지고, 녹음이 이제 잘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법은 아주 좀 애매한데, 녹음을 이제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촬영을 할 수 있잖아요. 딱 보면서 찍을 수 있죠. 이렇게. 볼 이렇게. 안녕. 난 엄마야. 이러면서. 큰딸, 우리 집 너 가져. 뭐 이렇게. 요렇게 유언이 가능할 날이 올 거예요. 지금도 가능은 해요. 가능하려면 옆에 증인이 한 명 있어야 돼요. 친구. 서로 증인 서주면 돼. 좀 나보다 더 많이 살 사람. 근데 딱 봤을 때 건강해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네가 증인 좀 서도.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증인이 내 친구 누구누구가 지금 유언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보증을 서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녹음 유언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것도. 근데 아직까지 우리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 휴대폰이 지금 휴대전화 잘 사용하시나요? 잘 사용하시나요? 잘 사용하시게 보입니다. 예, 되게 잘 사용하실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 되게 뭐 다 잘하실 것 같아요. 근데 휴대전화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 애플, 그 미국에서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잖아요. 그 10년이 안 됐어요, 여기까지. 엄청 막 빨리 발전한 것 같아. 알고 보면 10년이 안 됐어요. 아직까지는 이게 뭐 그렇게 유언을 해가지고 뭐 법원에 가서 뭐 판례가 있고 이거는 재판한 건 없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근데 가장 많이 하는 게 사실은 공증을 받는 거예요. 공증은 누가 합니까? 변호사나 뭐 공증인이 하는 거고요. 공증 사무실에 가면 거기서 뭐 원래 증인 2명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변호사가 증인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증인 2명도 거의 있고. 근데 공증 받으러 가면 가기 전에 정신 감정서를 떼가 가야 돼요. 멀쩡한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딱 받아가야 돼요. 또 멀쩡하다고 그러는데 의사가 또 봤을 때 아닐 수 있으니까 또 그런 것들도 챙겨서 가야 된다. 자, 그래서 공증인한테 내가 어떻게 재산을 주고 어떻게 할 것이라는 유언 내용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공증인이 그걸 들으면 그거대로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한 다음에 개안씁니다. 예. 네. 작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증인이 내용을 확인하면서 서명 날인, 기명 날인을 하면 유언이 성립합니다. 유언하기 위해서 공증 사무실에 갔는데 증인 중에 한 명이 급하게 나갔어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 안 됩니다. 효력이 발생 안 합니다. 유언 내용을 변호사하고 이제 정리를 했는데 갑자기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변호사가 유언 내용을 크게 이야기를 하면 유언자가 맞아요 이렇게 작성한 유언장 효력이 있을까요? 있어요. 왜냐하면 다 작성이 된 거예요. 대놓고 증인도 다 있고 마지막으로 최종으로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효력이 있습니다.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한 사람인데 죽을 수 있다는 생각에 변호사하고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구수증서, 구수는 뭐냐면 입구자, 줄수자거든요. 말로 전달해요. 내가 쓰지는 못하겠는데 뭐 부동산, 뭐 아파트는 큰 딸을 주라 하면 누가 적어요. 아파트는 큰 딸을 주고 이렇게 한 이런 유언 방식인데 이런 경우 나중에 이렇게 해놨는데 좀 나았어요. 막 이래 산책도 갔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죽었을 때 그렇게 해놨던 유언장이 효력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돌아오면 정상적인 유언 방식으로 해야 돼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걸 다 외울 필요가 없는데 왜 이렇게 얘기를 제가 계속 하냐 하면 그만큼 유언할 때는 방식이 되게 따진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유언은 내가 있을 때 유언의 효과가 생깁니까? 내가 없을 때 생깁니까? 있을 때면 내가 가가지고 내 쓴 거 맞다 이렇게 하는데 하늘나라에 있지요. 하늘로 꿈에 나타나가지고 맞다 해봤자 그 소용이 없잖아요. 내가 없을 때 효력을 발생시키고 내가 없을 때 의미가 있는 게 유언장이기 때문에 되게 까다롭게 요건을 따집니다. 그 5가지 요건인데 주로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자필로 쓰는 거,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 가서 공증하는 거, 또 그리고 녹음하는 거, 이 셀카나 이런 걸로 그런 방식으로 유언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몸이 안 좋을 때 하는 방식입니다. 이건 좀 넘어갈게요. 고등학생들이 유언할 수 있을까요? 고등학생 무시합니까? 고등학생도 죽을 수 있어요. 17세 이상이면 다 돼요. 만 17세. 그래서 유언을 하는 거는 그 밑으로 초등학생이 내 죽으면 할매 줄게요 이렇게 하면 좀 그렇잖아요. 어린기, 학교도 안 간기.
내 죽음 엄마, 내 장난감, 내 우리 할매 줄란다. 그럼 이게 뭐 장난치나. 그건 안 되고, 17살은 꼭 돼야 됩니다. 유언을 하려고 그러면. 또 한 가지, 유언을 했는데 그 유언 자체가 누가 속였어요. 아니면 유언을 바꾸고 싶어. 가능할까요? 유언? 왜 바꿀까요? 그럼 유언장 꺼내가지고 고칠까? 유언은 최근의 거가 효력이 있어요. 100개를 적잖아요, 유언을. 마지막 날 죽기 직전에 적혔는 게 그게 유언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계속 일기 쓰듯이 쓰면 돼요, 유언을. 그러면 내가 사망하기 전, 죽기 직전에 썼던 유언이 가장 효력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좀 이따 하고요. 그래서 오늘도 와이도 일이 또 심각한데 유언을 좀 쓰라고 제가 권유를 하고 싶어요. 유언장을. 그러니까 굳이 공정증서 하지 않아도 자필증서의 유언 방식은 지금 들어보셨잖아요. 아주 간단해요. 5가지면 딱 기재를 하면 돼요. 실제로 제가 이제 아는 지인한테 이 얘기를 좀 드렸어요. 유언을 좀 자주 해라. 몇 년에 한 번씩, 명절 때. 유언을 하게 되면 가장 좋은 게 효도를 경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언을 이제 할 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이 A, B, C가 있으면 가격이 또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첫째를 A를 주고 둘째를 B를 줄 수도 있고 또 퍼센트로 매겨도 돼요. 내 전 재산의 45%는 첫째한테 준다. 25%는 뭐 둘째한테 준다. 뭐 20%는 셋째, 10%는 막내 뭐 이렇게 주는데 그걸 유언을 계속 하면 마지막 게 효력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명절 때마다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설날 세배하고 이제 딱 세뱃돈을 줄 뭐 그런 자리에서 작년을 조금 내가 검토를 해보니까 둘째 며느리가 좀 전화를 좀 많이 하는 것 같다. 둘째 며느리가 막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3회 정도 하는 걸로 보이고 첫째는 지금 한 달에 한 번 한도만 한다. 그것도 뭐 의례적으로 하는 것 같다. 상속 비율을 재조정하겠다. 첫째 45에서 35로 떨어뜨리고 둘째 30에서 40으로 올린다. 라고 공표를 하는 거예요. 공표만 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자필로 적으면 돼요. 새로. 옛날에 썼던 거 고치지 말고 그건 예쁘고 안 잡아줘도 돼요. 새로 또 적으면 돼요. 적으면 얼굴이 새파래진답니다. 제 지인이. 그 아들들은 덜 새파래지는데 또 누가 제일 새파래진다고요? 며느리들이 막 눈에 막 그냥 막 전화 그냥 막 환장한답니다. 그래서 유언을 명절 때 하든 뭐 일정한 기간을 두고 유언을 좀 하면서 효도를 조금 경쟁을 시키라. 또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뭐가 있다는 걸 알면 자식들이 좀 희망이 생겨요. 아십니까? 안 그랬습니까? 어르신들은? 뭔가 줄 게 있다고 생각이 들면 사람이 참 신기한 게 글로 가게 돼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뭔가 내가 줄 게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으로 가고 싶어져요. 그죠? 그래서 내가 뭘 갖고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처분하겠다. 그리고 유언해놓고 다 써버려도 돼요. 없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뭐 하와이 놀러 가고 네가 가라 하와이 가고 뭐 놀러 댕기시고 쓰다 남은 거 갖고 그냥 지들이 알아서 퍼센트 해물 거니까 그까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만이 좀 효도를 합니다. 자식들은 믿을 수가 있어요. 내가 낳은 내 배를 알아서 낳은 자식들은 믿을 수가 있는데 또 이런 말하면 방송에는 부적절한데 며느리, 사우 못 믿습니다. 소송을 왜 하냐면 가들이 부추겨요.
형제끼리 하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동서지간에는 하기가 좋아요. 피가 안 섞였거든요. 그래서 효도 경쟁을 좀 유도하려 그러면 유언장을 좀 쓰라. 요거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유언 얘기를 좀 마무리를 좀 하고요. 실제로 상속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좀 보겠습니다. 교통사고로 김갑돌이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고 보니까 유가족이 홀로 어머니가 한 분 계시고, 그러고 임신 중인 아내가 있었고 아들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이 김갑돌 씨 재산은 전세보증금 5천만 원하고 퇴직금, 사망했을 때 퇴직금 2천만 원, 총 7천만 원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상속이 될까요? 뭐 한번 맞춰볼래요? 맞추긴 어렵겠다. 손 들고 이 방송만 안 되면 제가 탁 가가 아니라 띠 가가 막 물어보고 이러면 정말 좋은데 좀 넘어질 것 같아요. 맞췄다 치고 우리 저 보라색 우리 어르신 누나라 해야 되나? 네, 누나 보라색 누님. 예. 그래서 상속 순서가 있어요. 상속 순서가 제일 먼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들? 이야, 아들 배우자 많이 나오네. 딸은 안 돼요. 예. 제일 먼저 하는 1순위는 법률 용어로는 직계 비속이라고 합니다. 아들, 딸이면 아들만 비속입니까? 아이고, 딸 없어요, 집에. 따님 없어요. 따님 없네 보여. 따님 없어 자꾸 아들 그런다. 아들, 딸을 직계 비속이라고 합니다. 손자, 손녀는 똑같이 직계 비속이에요. 내가 죽었는데, 내가 죽으면 안 되겠다. 김갑돌이가 죽었는데 아들이, 딸이 있으면 그 아들, 딸이 재산을 받아가는 첫 번째입니다. 근데 아들, 딸이 없으면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구별됩니까? 똑같습니다. 근데 아들, 딸이 있으면 외손자, 외손녀가 갑니까? 안 갑니다. 아들, 딸이 없을 때 넘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가 직계 비속이고요. 두 번째는요, 직계 존속이에요. 손자는 직계 비속이고. 직계 존속 누굽니까? 우리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배우자는요,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자식들 직계 비속 받을 때도 옆에서 받을 수 있고, 직계 존속, 아버지, 어머니 받을 때도 받을 수 있고. 근데 결혼도 안 해가지고 배우자도 없고 자식도 없고 부모도 없어요. 그럼 다음 뭡니까? 네? 행인요? 행인한테 줘요. 친척요? 친척 주고 싶어요. 형제 줘야지. 내 형제 자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다음 3순위는 형제 자매한테 갑니다. 형제 자매도 없어요. 그럼 왜 합니까? 사촌까지만 돼요. 사촌 이내 친족. 8촌이 받아러 오면 안 되죠. 6촌이 친했다 하면서 좀 돌락하고 이러면 안 되고 4촌까지만. 그 순서대로 가고, 만약에 배우자가 있어, 배우자는 이제 직계 비속, 자식들하고 같이 받든지 아버지, 어머니하고 받을 때 같이 받고, 받는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조금 더 높아요. 자식 1이면 배우자는 1.5를 받아요. 조금 더 받아요. 자, 한번 돌아가 봅시다. 사례로. 자, 이런 상황이면 아들이 있으니까 홀 어머니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못 받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아들하고 아내만 받을 수 있어요. 아들은 1이고 아내는 1.5입니다. 근데 하나 문제되죠. 뱃속에 알라 있죠. 뱃속에 아가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닙니까? 사람입니까? 법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가? 애매해요. 법적으로는 사람이 아니에요. 민법적으로는 다 튀어나와. 이런 말은. 민법으로 봤을 때는 몸 전체가 다 나와야지 사람이 됩니다. 죽을 수도 있잖아요, 태아가. 사산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냐 하면 살았을 것을 가정하여 상속을 받아요. 죽을 뿐만 안 돼요, 아는. 자, 이러면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아내가 1.5고
아들이 1이고 태아가 1이죠. 1.5 대 1대1. 홀어머니는요? 집에 가야 돼요. 그냥 못 받아, 아무것도 못 받아요. 예. 법이 그래요. 뭐 화내십니까? 자, 이렇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직계 비속, 직계 전속, 배우자, 형제 자매, 사촌인의 혈족. 그래서 태아하고 아들이 상속을 받는데 또 배우자도 같이 아내도 받습니다. 비율은 1.5 대 1대 1이죠. 그러면 7천만 원이었잖아요. 그죠? 3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 이거 뭐 수학 또 뭐 어렵다 하면 그 물어보면 느낌은 오잖아요. 그죠? 조금 더 받아요. 조금 0.5를 더 받아요. 계산은 옆에 좀 똑똑하신 분이 있어요. 그 좀 슈퍼 같은 거 하면서 계산 잘하시는 분 친구분이 있으니까 아까 뭐 1.5는 뭔 말이고 하면 그거 다 알려줄 겁니다. 물어보시면 돼요. 그 구체적인 거는 이렇게 나눠집니다. 1.5 대 1대 1. 3천, 2천, 2천. 근데 태아는 뭐 어차피 엄마한테 있죠. 아들이 미성년자면 결국 7천만 원이 다 엄마한테 갈 가능성이 높겠지요. 그래서 홀어머니하고 원수가 될 수도 있겠지요. 뭐 그런 경우가 법적으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아들도 없었고 태아만 있었다. 그럴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태아가 정상적으로 태어나면 이 7천만 원을 다 어머니가 가져가는데, 아내가 가져가는데 태아가 안 태어났다. 사산이 됐다. 그러면 그 홀어머니하고 아내하고 1.5 대 1로 나누어요. 이순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럼 대충 7천이니까 나 계산 못하겠다 이게. 한 4,500, 2,500? 뭐 이렇게 4,300, 2,700 그렇게 나눠서 가져갑니다. 이것도 하나 보시죠. 여기에 4억의 재산을 갖고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들이 있었는데 딸이 먼저 죽었어요. 뭐 그런 경우 있죠, 그죠? 그래서 가슴에 묻고 살다가 아버지도 이제 죽게 돼요. 아버지가 죽게 되니까 아버지가 죽으면 원래 같으면 이 재산은 어디로 갑니까? 이 경우만 4억이 다 아들한테 가는 게 맞겠죠. 그죠? 제가 설명한 대로라면 그렇잖아요. 근데 약간 다릅니다. 자, 대습상속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거는 조선시대부터 있던 관행적인 거예요. 누가 상속받기 전에 이미 벌써 죽었을 때는 그 사람을 상걸로 가정해가지고 그 자식들한테 상속이 떨어져요. 딸이 살았다고 일단은 가정을 해요.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 만약에 딸이 살았으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한테도 2억이 가고 딸한테도 2억이 가야 되겠죠. 그럼 딸이 없잖아. 딸이 그렇죠. 외손자하고 외손녀가 n분의 1 공평하게 1억 1억씩 가져갑니다. 그래서 아들이 2억, 외손자 외손녀가 1억 1억씩 4억을 그렇게 이제 나누게 됩니다. 대습상속. 그것도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됐네요. 카메라가 비치니까 좀 어색해요. 노래라도 불러야 될 것 같은데 노래는 부를 수가 없고요. 자식들도 좀 차이가 나죠. 자식들 중에 돈 막 들여서 유학 간 장남이 가죠, 그죠? 통상 저희 아버지 때 보니까 대학을 아니면 유학을 장남만 보내주고 둘째, 셋째부터는 농사 지으라 하면서 이런 경우도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뒷바라지만 하는 누나나 그 동생도 있었어요. 이것들을 하면 안 되지. 공평하게 줘야 됩니까? 돈을? 뭐 더 줘야 돼? 장남은 되게, 경상도 쪽은 보면 저도 경상도지만 되게 장남을 소중히 생각해요. 뭔데 장남이 좋나요?
딸하고 똑같아. 똑같고 오히려 가만 보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이 이제 머릿속에 한 명씩 떠올려 봐요. 있잖아요. 누가 가장 소중한가 보면 오히려 장남은 아닐걸요. 제사도 이제는 바꿔도 됩니다. 큰딸이 해도 되고, 예. 둘째가 하면 또 어떠노? 사이가 하면 또 어떠노? 똑같은 긴데. 자, 미안합니다. 예, 또 우리 또. 그래서 우리 또 생각을 딱 해보면, 내 등골을 가장 빼먹은 놈을 딱 생각해보면, 확실히 장남일 가능성이 높아요. 사업 실패 확률도 가장 높고요. 뭐, 벌리기는 또 제일 많이 벌리. 어머님, 이번에 이거는 분명히 성공합니다. 1억만 좀 빌려주이소. 빌리 좀 갚지도 않으면서 뭐 돌락하든가. 꼭 좀 생각을 해보면 장남이 내 등골을 촉촉 빨아먹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둘째나 셋째나 감아보면 야들한테 내가 좀 많이 모해줬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속할 때도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미리 좀 받아 모은 게 많은 아들, 이거는 그냥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미리 많이 받아 모은 아들, 이런 아들을 특별 수익자라고 표현합니다. 특별히 수익을 했던 사람. 이 사람은 상속 계산할 때 지가 받은 것들을 빼고 상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리 근데 특별 수익자를 해가지고 학교 다니는 건 안 돼요. 야, 어머니가 네 중학교 내가 시기 줬잖아. 중학교 의무교육이죠. 고등학교, 대학교 내가 시기 줬잖아. 이건 안 돼요. 유학 가고 특별한 경우, 그런 것들은 특별 수익자가 되고, 그런 거는 계산이 돼가지고 그거는 상속을 못 받습니다. 미리 받은 거는. 또 반대로 이 대학에 나와가지고 좋은 직장에 다니는 첫째 아들이 있고, 아버지 옆에 탁 붙어가지고 막내인데 농사 짓고 대학도 안 나오고 이런 아들이 있어요. 누가 이뻐요? 다 똑같네. 다 똑같네요. 둘째 아들이 훨씬 이쁘죠, 그죠? 며느리도 둘째 며느리 훨씬 이쁘겠죠. 근데 더 홀대하죠. 실제로는 옆에 있으니까 첫째 며느리 오면 야야 빨리 밥 차리라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하잖아요. 내 계속 돌봐주고, 내 몸이 아플 때 병원도 같이 가주고 간호도 해주고. 근데 실제로는 이 사람한테 내가 같이 옆에 있는 막내 며느리, 막내 아들한테는 잘 안 하고 멀리 떨어져 있고 오지도 않고, 어머님 이번에 제가 당직이라서요 설날 못 내려가요, 미안해요, 돈 한 50만 원 붙였어요 이렇게 하면 또 그 돈 붙였다고 또 자랑해요. 막내 며느리한테. 야야 저 첫째가 50만 원 가면 울어요. 부엌에 들어가가지고 옆에서 계속 설거지하고 일하는데 일도 하러 안 오고, 또 명절 음식 다 끝날 때 들어가지고 동서 이제 끝났네 하면서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상속에 반영이 다 됩니다. 누가 좀 더 받아가야 됩니까? 둘째 아들, 막내 아들이 더 받아가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기여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같은 상속인들 중에 형제 자매 중에서 이 상속재산, 농사를 같이 지어준다든지 특별하게 기여를 했다든지 특별하게 부모를 부양한 사람은 그만큼 더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여분이라는 것도 좀 아셔야 되고, 특별 수익자도 아셔야 되고, 그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놔야 돼요. 또 마지막으로, 요거는 하도 방송에 요새 많이 돼서 유류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딸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딸들이 유언을 해서 다 줄 수도 있어요. 첫째한테. 내한테 돈이 1억이 있는데 우리 자식이 5명입니다. 근데 나머지 4명은 꼴도 보기 싫고 우리 첫째가 제일 좋아. 제사도 지내주고 성묘도 해주고 선산도 지켜주고 다 해주고 좋다. 그래서 그 1억을 내 첫째한테 다 줍니다. 그 줄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별말 안 하고 주고 보면
5명이면 2천씩 나눠지죠. 그것을 다 첫째한테 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했는데 우리 유언장에 써야 되겠지요. 우리 첫째 너무 좋다, 막 죽겠다, 성묘도 하고 제사도 하고 막 전재산 다 네가 가지라고 써놓으면 전재산 일단 다 갖게 돼요. 1억을.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유류분, 이 유류분이 뭐냐면 정말 미운 오리 새끼도 일정 부분은 주라는 게 유류분입니다. 아주 꼴도 보기 싫은 놈도 있어요. 있죠. 있네 보여. 우리 어르신 있네. 거기 탁탁거리지는 뭐야. 막 있어요. 한 명은 있어요. 손가락이 다 깨물면 이게 뭐 안 아프고 있는데 특히 아프고 특히 없는 이 손가락 없으면 좋겠다 하는 애 있지 않나요? 저만 그러나요? 저만 다 있어요. 꼭 안 주고 싶은 놈도 있어. 근데 우리 법에는 안 주고 싶은 놈도 꼭 일정 부분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유류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유류분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유류분 비율은 원래 받아야 될 게 1이면 0.5는 꼭 챙겨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했던 5 형제가 있는데 1억을 형님한테, 첫째한테 다 줬습니다. 그럼 나머지 4명은 가만 앉아 있으면 좋지만 저 같은 변호사를 찾아오면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아유, 이 장사 되네. 들어있어. 예. 유류분이라 하는 게 있거든요. 앉아 보이소. 얼마 받아갈 수 있을까요? 4명이? 그렇죠. 똑똑하시네. 예. 원래 한 사람 앞에 2천씩 받아가야 되잖아요. 유언 안 하면. 근데 유언을 내가 1억을 다 큰형이 가져가니까 내가 받아야 할 몫의 0.5를 받아갈 수가 있어요. 1,000만 원씩. 그래서 4명을 제가 딱 수임을 해가지고 형하고 소송을 하면 유류분 청구 소송입니다. 4천만 원 달라 하면 어떻게 될까요? 99% 이깁니다. 그래서 형은 1억을 받아갔지만 6천만 가지게 되고 4천만 원은 줘야 되겠지요. 그게 유류분입니다. 그래서 크게 세계를 생각해 보면 제가 계속적으로 요거는 못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언을 할 때 그렇게 유언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계속 드리기 위해서 이러 갔다가 절러 갔다가 막 제사 지낸다 했다 하는데 유언장을 쓰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쓸 때 3가지를 고려하면 돼요. 첫 번째 뭡니까? 많이 받아간 자식. 그 뭐라 했어요, 제가? 등골 빼먹고 뭐 유학 가고 사업하고 온다 그러고 막 특별 수익자라 하지요. 특별 수익자 생각을 해야 되고요. 특별히 내한테만 내가 준 것도 별로 없는데 되게 잘하는 자식. 기여분. 미운 막 오리 새끼인데 이것도 안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주긴 줘야 된다. 이 뭐라 합니까? 3가지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돈 계산이 나옵니다. 내가 죽었을 때 분쟁이 안 생기려고 그러면 장남은 유학을 좀 갔다 왔으니까 유언을 할 때 조금 그걸 빼고, 둘째는 나랑 같이 장사를 하면서 아니 농사를 지으면서 우리 재산을 내 재산을 일구는데 도와줬다. 둘째한테는 좀 더 감안을 해주고, 5째 꼴도 보기 싫은데 이것도 받아갈 돈이 꼭 있지. 0.5 계산을 하면 줄 돈들이 딱 나옵니다. 그지에 그걸 다 설명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르신이 제가 돈 얼마인지 몰라요. 어르신 부동산 몇 개 있지요. 있다고 합니다. 지금 뿌듯하게 말씀을 하세요. 어르신 공무원이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예, 그냥 해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 재산을 생각하면서 요렇게 분배를 유언장에 기재를 하면 되고요. 또 기재를 해가지고 최종적인 게 효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최종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면 비율을 바꾸면 되겠지요. 비율을 바꿔도 유류분, 미운 오리 새끼, 그거는 침해를 안 하게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회됩니까? 제 같은 변호사가 옆에 붙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 일로 보세요. 네가 받아가야 될 돈이 있어요. 유류부이라고 소송하입시다라고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유혹을 한다 그러죠. 나쁘게 꼬신다고 그러죠. 근데 자기 권리예요, 사실은. 그래서 유언도 아주 현명하게 해야지만이 내가 죽었을 때
재판에 안 붙습니다. 그 말을 하려고 절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막 이 난리를 쳤습니다. 네, 시간이 참 뒤에 조금 아니 왜 안 끝났어요? 박수 막 확 치려고 그러시고 그래서 시간이 좀 됐긴 됐어요. 사실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편안하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하고 서울에서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유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 수익자 상속분이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말을 좀 짧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고향에 온 것 같아가지고 사투리를 쓰다 보니까 조금 남았는데 뒤에 거는 알 필요 없습니다. 요까지만 알면 돼. 그러고 몇 분 주무시다가 뭐 미운 오리새끼하게 팔팔 일나셨어요. 보니까 있나봐. 우리 집에 한 명씩 포진돼 있나봐. 그래서 이혼해가 돌아온 자식인가요? 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이혼하는 게 요새 흠도 아니에요.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상속을 이렇게 해주는 거를 지금부터 조금 현명하게. 근데 가장 좋은 거는요, 다 써야 됩니다. 공수래 공수가 아닙니까? 갈 데도 없이 가야 돼요. 뭘 그걸 남겨? 버리지만 말고 충분히 쓰십시오. 저도 저희 어머니한테 맨날 쓰라고 놀러 가시라고 하고 막 이번에 호주 가신다 하고 막 하는데 너무 또 비싸게 또 가셔서 좀 걱정스럽게 아니 농담이고요. 충분히 쓰시고 충분히 유언하고 그 남았을 때 자식들이 화목해져요. 미리 얘기 들었으니까 우리 오빠는 저 정도 갖고 내가 예전 가는 거 안단 말이에요. 그 나중에 내 죽고 나서 소송하겠습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게 가장 현명한 상속 방법이고 잘 죽는 방법이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저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질문 혹시 있으시면. 그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 비제 상속에 대한 것도 설명을 좀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짧게. 빚은 어떻게 상속받나? 빚을 상속받지 않을 수도 있나? 좋습니다. 요건 빼버리고요. 제가 최초에 이제 두 번째 화면에 있었던 게 빚도 상속이 된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아버지를 잘 아십니까?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막 많이 돌아다니시는데 얼핏 보면 좀 빚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얼핏 보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잘 몰라. 그러면 이제 누가 보더라도 우리 아버지는 재산만 있어 보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상속이 다 돼요. 근데 누가 보더라도 우리 아버지는 10원도 없다. 오히려 이게 빚이 있으면 보여요. 재산 많으신 두 분 포진돼 있잖아요. 이게 조금 빚이 조금 있어 보이는 느낌이 좀. 이거 화나셨어요, 금방. 이게 농담이에요. 느낌으로. 그런 분은 상속 포기를 해야 됩니다. 상속 포기는 돌아가시고 석 달 내로 해야 돼요. 안 날로부터 석 달 내로. 사구제 뭐 이렇게 지내고 이러잖아요. 그 시간을 놓쳐버리면 단순 다 상속한 걸로 봐버립니다. 그래서 또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 재산 중에 일부를 이런 사건이 있어요. 자동차가 하나 있는데 아버지 거 그걸 지가 사용해버려요. 아버지 빚이 많은데 아버지 재산 중에 일정 부분만 사용해버리면 다 받아버린 걸로 쳐버려요. 그러니까 아버지 빚이 많으면 절대로 건드리면 안 돼요. 석 달입니다. 안날로부터 석 달이고 근데 애매한 아버지들 있죠. 왠지 뭔가 신비롭기도 하고 뭐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저희 아버지가 좀 그랬나. 하여튼 그런 경우는 한정성이라고 있습니다. 재산이 남는 게 있으면 그 빚가리를 다 하고 모자라면 나는 더 안 받고 혹시나 남는 게 있으면 받겠다. 이게 한정승인입니다. 그 한정해서 승인하게 또 석 달 내로 해야 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거는 어디 가서 합니까? 여기 KBS 총구 가서 합니까? 주민센터? 법원 가서 해야 됩니다. 법원 가서 신청을 해야 돼요. 되게 복잡해요. 주민센터가 동사무소 가서 하면 안 되고 하내입니다. 공무원이.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아버지가 빚이 많아서 자식들이 상속 포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빚이 또 어디로 갈까요? 2순위가 누구라 그랬죠? 손자도 없다. 존속. 어머니 아버지는 가요. 어머니 아버지는 없어요. 그럼 형제 자매는 넘어가요. 또 사촌까지 갑니다. 근데 요새 사촌들 잘 아십니까? 이런 물어보는데 사촌 잘 모르죠? 젊죠? 뭐 건방지게 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요새 좀 젊으신 분들 사촌도 잘 몰라. 또 연락도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면 이게 제대로 상속 포기를 안 하면 뒤로 넘어가가지고 조카가 삼촌 거 빚을 무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또 그것도 생기게 되면 통지서가 대출업체 날라와요. 그것도 안 날라부터 석 달 내에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못하면 수십억을 지가 갚아야 돼요. 근데 옛날 같으면 사촌지간이고 삼촌지간 가깝지만 지금은 좀 멀잖아요, 사실은. 안 보려고 하면 안 보잖아요. 외국에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꼼꼼히 챙겨야 돼요. 다 챙겨야 돼요. 이 사람이 죽었는데 이 사람이 빚이 좀 많은 거라면 사촌들 다 끄다 모아가지고 다 해야 되고,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자식 중에 나머지는 상속 포기하고 한 명 총대 멜라가 한정승인을 하면 돼요. 그럼 거기서 끝나버려요. 3명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생각해 두시고, 뭐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전문가들, 법무사나 뭐 변호사한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마이크.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어르신 잘 안 느끼죠, 그죠? 산소가 이제 있는데 그 산소 옆에 공장이 지금 많이 들어섰답니다. 꽉 들어서가지고, 그러니까 뭐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는 그 땅이 팔리더라도 문제가 뭐 생기더라도 그거 분묘 기지권에 그래요. 만약에 2000년도 이전에 설치된 묘소라 그러면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2000년 이후면 장사법이 좀 바뀌어가지고, 만약에 이제 우리 골프 치시는 분 알겠지만, 골프장에 가면 골프장 가다가 뭐 골프장에 묘가 있어요. 골프 치다가 막 절도 하고 막 이런. 그런데 그게 왜 있냐면 분묘를 못 파요. 2000년 이전에 있는 분묘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이건 법적인 건 아닌데, 결국 공장이 많고 이러면 더 이렇게 환경이 안 좋아지면 뭐 이장을 하든지 뭐 조치를 취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근데 본인이 있고 싶으면 그 정도는 끝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2000년 이전이면. 네. 그럼 저쪽에 질문하실 분 질문 받겠습니다. 마이크 주시고요. 기부한 유산으로 유류분이 적용되나요? 네, 똑같아요. 실제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지금 들었죠? 기부도 합니다. 실제로 연세대학교에 김밥 할머니가 100원이 아니고 100 몇십억을 기부를 합니다. 기부를 했는데 그거 자체는 뭐 유언 이런 게 무효가 돼가지고 그 기부된 게 다 자식들한테 돌아가긴 하는데요. 유언을 무효화 못 시키면 두 번째 할 수 있는 방법이 유류분입니다. 100억 정도인데 내 밖에 없잖아요. 그럼 얼마 받아올 수 있을까? 우리 계산했죠. 내가 원래 받아야 될 게 얼마입니까? 자식이 내 혼자밖에 없다. 100억을 받을 수 있죠. 내 혼자밖에 없으면 50억을 받아올 수 있어요. 유류분으로. 기부가 되든 어쩌게 되든 간에 기부하는 것도 유언으로 하는 걸 유언, 유증, 또 법인 만들면서 기부할 수도 있거든요. 신탁을 해가지고 다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네, 이쪽도. 네네. 우리 숙모님 닮으셨어요? 그냥 해본 소리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닮았다는 거지 뭐 이쁘다는 말 아니고. 죄송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진짜 닮으셔서 제가 숙모님 여기 오셨나 싶어서.
아니, 저 어렵게만 느껴지는 법을 네. 유쾌하게 또 쉽게 풀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유언장 이게 작성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알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TBS만 보던 그 비밀 문서 작성, 그걸 제가 돈을 좀 많이 벌여서 꼭 그걸 한번 실전을 해보겠다 예. 다짐을 했고요. 예. 이제 질문 들어갑니다. 예. 사실은 그 연금 같은 경우에는 유언장에 넣기가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좀 빠지기 쉬울 것 같아요. 이게 연금 같은 경우에는 상속이 어떻게 되는지 연금이 궁금합니다. 좀 애매해요. 국민연금도 있고 네. 또 일반연금도 있고 또 주택연금도 있고 있는데 일반적 연금이 이 성격마다 조금씩 달라요. 연금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상속이 안 된다고 보는 게 맞아요. 내가 살아있을 때 받는 게 연금이고, 그리고 퍼센트가 법에 따라서 줄어듭니다. 배우자는 뭐 70%, 군인연금 같은 경우는 70%, 자식한테는 줄면서 연금이 가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주택연금은 조금 달라요. 주택연금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주택 자체를 연금에 넣어놨기 때문에 그 주택이 상속을 못 시킵니다. 유언장에 써봤자 소용이 없어요. 이 주택은 국가 거 비슷하게 돼버려요. 다만 너무 빨리 죽을 수 있잖아요. 연금 한 달 타먹고 뭐 몇 달 타먹고 그럼 그만큼 남잖아요. 그 남는 것을 자식들이 상속분에 따라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이 되고, 연금 부분은 사실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연금을 보니까 저도 뭐 구체적인 거는 뭐 저도 모르지만 연금을 좀 잘 활용을 하면 노후가 가장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